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회의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혹 차단에 나섰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년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이 형량도 가볍다면서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전국 식당 3천여 곳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돈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영업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으로 음식점 418곳으로부터 9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누구누구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총리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죠.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라며 검토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또 즉각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어디까지나 조용히 물밑에서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보도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만약 일부러 이런 보도를 흘린 거라면 그건 여론 떠보기인 거죠. 뉴스7 첫 소식 전정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등의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출신 인사로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양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정무특임 장관을 신설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선을 그으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황당하다며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군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흘린 것 같은데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협치를 위해서는 괜찮은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임 인선에 대한 여러 함화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적 쇄신을 위한 윤 대통령의 고심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박영선, 양정철 등 야권 인사 기용설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권과 잘 해보기 위한 탕평 인사가 아니라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본 겁니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먼저라는 말도 나왔죠. 국민의힘 내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야권 인사 기용설은 간보기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걸 던져놓은 것은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야당 파괴 공작이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인사들이 간다고 인준이 되겠어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마지막 순장조가 되고 싶진 않을 거라고 혹평했습니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최소한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저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도의와 수순이라 보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친윤 권성동 의원은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현실화가 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과거에도 상대 진영 인사를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에 임명하거나 내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에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총리로 내정했었거든요. 비록 악화된 여론과 야권의 반발에 낙마했지만요. 이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에 김중권 전 정무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보수 진영인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경북에서 내리 3선을 하고 노태우 정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인물이긴 하지만 상대 진영 출신을 권력 핵심에 데려온 겁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여야 상생과 화합의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모셔왔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2016년 11월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총리로 지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가져와 인사와 정책 등을 맡는 권력 분산 방안이었습니다. 야권의 반발과 싸늘한 여론에 지명 때부터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을 철회하고서도 내정자 신분으로 37일을 보냈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낙마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을 통솔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대표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 가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요. 이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며 오늘도 대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13조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집행하라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직 연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압승으로 선거를 이끌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연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총선 전과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당대표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거대 야당을 이끌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사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함으로써 본인의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관련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편성이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며 정부 여당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또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고환율과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살피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21대에서도 그랬는데 22대 국회를 앞두고도 법제사법위원장,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올리기 위한 최종 관문이 바로 여기니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175석을 차지하며 압도적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엔 운영위원장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국민의힘은 국회를 아예 독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맞섰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은 물론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선 운영위원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17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재선에 성공한 한 친명계 의원은 단독 과반의 야권을 합치면 국민의힘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없어도 국회 운영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써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면서 22대 국회 개원이 역대급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정치부 국회 반장이 만나는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수 끝에 막판 역전으로 초선 잠룡 대열에 합류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서종표 국회 반장이 만나고 왔습니다. 일단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지역구 선택하는 것도 여러 고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 화성을 택하셨어요. 특별히 그게 뭐 이유라고. 여러 곳을 고민한다는 것이 뭐 간본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 산업화 정당이 민주화 정당이 다뤄내지 못했던 젊은 세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탄에 가서 실제로 그런 메시지들로. 네, 아무래도 젊음과 패기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번 선거 운동 중에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또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처음이시죠,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유세차에 올라오는 걸 제가 꺼립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반대하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이후에 너무나도 평범한 보수 가족들, 보수 가정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겪고 있는 작금의 위기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뭐 애초부터 제2의 황교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정치적으로 할 게 없죠. 네, 그 큰 기회를 받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많겠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아마 절치부심할 겁니다. 절치부심보다 해야 될 거는 복귀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저는 그 복귀를 해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혹시라도 뭐 자녀 지지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흥분인 상태라면은 위험하다.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상당히 파격적인 좀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맞냐? 저는 그 대답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생각, 그리고 그 발언의 어떤 진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런 총선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뭐 그런 수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냥 개헌하자 그래가지고는 야당이 들은 척도 안 하죠. 어차피 3년만 버티면은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3년을 줄여주겠다라는 어떤 야당이 참여할 만한 어떤 당근 같은 게 있어야지 겨우 대화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하면 좀 뭐랄까 분열 정치, 갈라치기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사실 받잖아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정말 뭐 길에서 만났을 때 싸가지가 없고 일반 시민한테 잘못하고 뭐 상종 못할 정도로 그런 인간이었다 그러면은 동탄에서 저를 만나본 수많은 유권자는 왜 저를 선택했을까요?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권자에게 싸가지 없게 한 적 있습니까? 네. 윤핵관과 같은 사람들하고는 맞설 것이고, 네네. 대통령이 부당한 소리 하면은 싸울 것이고. 늘 한결같은 정치를 해오셨겠지만 또 각오가 다르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고 혹시 1호 법안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대한민국의 사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 집안이 정치 명문가도 아니고 정치 쪽에 뭐 인물들이 있는 집안도 아닌데, 제가 오로지 실력 하나로 만약에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당대표까지 지내고 창당을 해서 제가 또 그 3파전까지 이겨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저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멋진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와, 정말 많습니다. 네.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많은 화환을 보낸 겁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한 전 위원장한테 보낸 꽃들인데요. 네. 얼핏 봐도 이렇게 대형 꽃집보다도 훨씬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영상으로도 한번 볼까요? 네. 야, 정말 끝이 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네. 야,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그만뒀잖아요. 네. 그럼 저기가 어딥니까? 저기가 그래도 국회입니다. 아.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응원하는 화환 드리고요. 며칠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 안 돼서 철거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도를 한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정식으로 집회 신고까지 하면서 응원 화환들을 다시 들여놓은 겁니다. 네. 오전부터 이미 200개 넘게 들어서 있었고요. 주최 측에 물어보니까 오후까지 해서 600개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구를 보면 또 이제 국내 지역뿐만 아니라 시애틀, LA, 캐나다부터 어허. 뭐 두바이, 일본 등까지 보내온 것도 다양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회 신고를 하면 저렇게 계속 늘어나도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만 화환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국회의원 회관 1층에도 보시면 축하 화분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이번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당선인들 앞으로 각종 협회와 동창회 그리고 기관 등에서 보내온 것들로 보입니다. 뭐 축하도 축하지만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으로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별의 순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말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극적 승리를 거둔 이준석 당선인에게 한 말입니다. 네, 방금 우리 봤죠? 그렇죠.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이 왔다며 대권 후보로 띄우면서 화제가 됐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난 봐요. 네. 반면에 총선 참패를 책임지며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장 또 나타나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1년 정도 쉬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수 파괴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네. 이게 뭐 얼핏 듣기에 운동선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초선, 재선, 3선 할 때 사용되는 당선 횟수 그 단위 선수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화두는 국회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 원내대표는 또 누가 맡을 것이냐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원내 일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6선에 선거한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태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꼭 최다선이 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어요. 꼭 사실 6선 의원 이상 돼야지 뭐 의장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 말을 한 김천현 의원도 지금 5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이렇게 들려서 취재해 보니까 실제로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여기에 또 돌아온 올드보이죠. 박지원, 정동영 당선인 모두 5선으로 의장 도전을 고민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선수 파괴 얘기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통상 원내대표는 3선 의원들 중에서 선출해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꼭 선수대로 해야 하냐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강성 친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민주당은 21대에 이어서 22대에서도 단독 과반에 성공했죠.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 입법을 몰아붙여서 지지층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175석의 민주당은 물론 범야권 192석을 사실상 진두지휘할 민주당 원내대표 다음 달 3일 선출할 예정인데요. 네. 재선 민형배 의원부터 5선 안규백 의원까지 따져보니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의원만 해도 벌써 거의 20명에 가깝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당내 선거운동이 전개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도 그렇고 원내 사령탑도 그렇고 모두 한 찹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지사 주장이 100% 사실로 보인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 검찰이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소를 비추는 CCTV와 수감자 출정 기록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기껏 내놓은 근거가
김성태와 방용철이 부인했다라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회유와 협박도 중대 범죄지만 수감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국기문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해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얘기한 그 술판 회유 100% 이제 사실로 보여지고 있어요. 진상 조사를 위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사건 관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장 역시 강성 친명인 민영배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구성과 함께 내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차례대로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에 검찰도 시시각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에 나서더니 하루 만에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은 장소가 진술 녹화실이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더 얘기한 겁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술판을 벌여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상식 밖의 허위 주장이라며 의혹을 일축했고 수원지검에 관련 자료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의혹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술자리가 벌어진 시점은 지난해 6, 7월경, 장소는 창고가 아닌 검찰청 진술 녹화실이라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와 정치권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계자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술판을 벌인 적도 없고 회유나 진술 조작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 주장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의혹 제기된 시점 말고도 교도관 출정 기록, 음식 주문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딴 기자회견을 예고해 의혹을 둘러싸고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해소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CCTV는 보존기간 30일을 훨씬 넘긴 상태라 양측의 진실 공방은 한동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도중 사망한 최상병 사건에서 국방부는 현장 지휘관 2명만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의 명령 없이 직접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많죠. 경찰은 우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22일 최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A씨를 첫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해병대 1사단 예하 제7포병 대대장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련 사진과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하들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혐의는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여단장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A씨 측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를 시작으로 나머지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관련 내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전관예우. 문자 그대로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하죠. 이 전관예우 풍토가 가장 심한 곳은 단연 법조계입니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건을 쓸어 담거나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 경우입니다. 다단계 사건 전문 검사였던 이 변호사는 퇴직 후 지난해 하반기에만 130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특히 다단계 사건 단 한 건의 수임료로만 22억 원을 받아 큰 논란이 됐거든요. 전관 예우를 받아서 승소할 것이라는 믿음이 크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실제로 전관 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검찰 공무원은 67%, 변호사는 76%나 됐죠. 누구나 이런 영향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살 수 있다면야 좋겠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쩌죠? 특히 사기꾼한테 돈을 다 털리고 돈이 없는 피해자와 남의 돈을 챙겨서 전관을 살 수 있는 가해자의 경우는 또 어쩌죠?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다단계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A씨는 범인들이 꼭 엄벌에 처했으면 하는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전관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담당 검사 이름을 묻더라고요. 왜 묻느냐 그러니까 그 검사랑 친한 변호사를 연결해 줘야 된대요. A씨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 선임하지 못했지만 전관을 쓴 사기범들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는 거죠. 법무법인이 대거 모여있는 교대역입니다. 역 안쪽으로는 정관 변호사를 홍보하는 광고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 차이를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정식으로 선임해야 알려줄 수 있지만 정관들의 비용이 높다는 설명은 한결같습니다. 다른 전문 변호사님보다는 정관 변호사님들께서는 조금 더 파워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적인 부분을 발생하실 수 있는데 순서를 생각하시면은 취재진이 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니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400만 원이 높았고 퇴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의 전관 변호사의 경우 3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또 지나치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건을 수임을 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법 신뢰의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끊이지 않는 정관 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로 여자친구를 무려 190번 이상 찔렀는데 1심에서는 재판부가 심신미약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거든요. 항소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7월 강원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류모 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최소 191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요청했고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격분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어떤 이유로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무참히 살해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류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6년이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형량으로도 저희 아픔을 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동기 자체라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류 씨는 결혼을 앞둔 경제적 스트레스와 옆집과의 층간소음 문제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1심 재판 때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전 다른 다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동일인이었습니다. 두 번 다 정치적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고 있었죠.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에 버스와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대교 위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6시쯤. 네, 배치 중이에요. 한강대교 밑에 에어매트도 깔려있고 다 있으니까. 다리 건너 병원을 예약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 가야 돼요. 40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길이 막혀서 내려서 걸어가야 될 판인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도 핸들을 돌려야 했습니다. 출근해야 돼서. 네, 죄송해요. 빨리 가셔야 돼요. 네네네. 오전 11시쯤 A씨는 대교 위에서 일어나 소방 크레인에 탑승해 내려왔습니다. 남성은 약 5시간이 지나서야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는데 이로 인해 약 500m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A씨는 정치적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한강대교 상단부에 달았는데 지난 14일에도 동일한 현수막을 올림픽대로 하단에 걸고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거기서 밥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가본 적도 없는 음식점이기에 영수증이 있냐고만 물어도 전화를 끊었죠. 그렇지만 전국 400곳 이상의 식당 업주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전국 식당 업주들을 울려 일명 장염맨이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가지도 않은 식당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돈을 뜯어낸 30대 박모 씨입니다. 협병증 걸려갖고 장염맨으로.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3,000곳이 넘는 식당에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세끼리 식사하고 갔었는데 6사람이나 북풍에 살사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식당 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욕설하고 협박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여분이 바로 처리시킬 거니까. 장난하시 나라. 겁에 질린 업주 418명이 박 씨의 요구에 따라 모두 9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소상공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다시 통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진단서를 첨부 받거나 했어야 하는데. 박 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22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검거되어 23년 출소했는데 출소 후 단 2개월 만에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그래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로부터 유치권을 양도받습니다. 그리고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시공사 등을 협박, 폭행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해서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한 겁니다. 54명이 붙잡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빌라 공사 현장 앞에서 서 있던 남성 여러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남성들은 공사를 하지도 않고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일명 가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피의자들입니다. 경찰이 막고 섰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이들은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용역 직원 30여 명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54명입니다. 공사비를 실제 못 받은 일부 영세업체로부터 유치권을 양도받아 이를 불법으로 행사했습니다. 건축주와 영세업체 대표 등 7명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무단 점거로 분양을 못해 재산 피해도 입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본 사람들 쳐들어서 자기들이 돈 못 받았다고 하니 울타리를 치고 사람 출입을 막았어요. 경찰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인생 네컷이라고 해서 사진사 없이 기계 앞에서 사진을 찍는 곳들 있죠. 그런데 요즘 여기서 신체를 과하게 드러낸 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네컷이 말 그대로 노출 네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버에 저장되는데 관리자가 이걸 보고 유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가수 전소미 씨와 트와이스 멤버 채영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무인사진관에서 상의를 올린 채로 신체 일부를 찍은 이 사진을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과한 노출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비가 안 되는 공간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그 내부에서 노출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체를 드러낸 채 사진을 찍고 있던 여성을 목격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려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CCTV를 촬영 중이라고 썼는데도 여자분인데 하의를 그냥 전부 다 뭐 탈의한다든가 심지어가 남자분들은 이제 약간 바지 프로필 무인 사진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 촬영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서버에 저장되는데 관리자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N번방 범죄의 시작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노출 사진이었던 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다양한 맛과 향으로 홍보하는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죠. 그런데 아무 신분증이나 갖다 대도 담배를 살 수 있다면 말이 될까요? 심지어 성인 인증을 안 해도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자판기도 또 인터넷 사이트들도 있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학원 갑니다. 주변 골목은 물론 학원 입구 근처에서 가방을 메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눈에 띕니다. 담배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니 지인을 통한 대리구매나 인터넷 구매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구해요? 친구가 사이트에 써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인터넷도 이제 하고 그리고 담배 그 두 개가 섞여 같아요. MBN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보니 다수의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담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지난 2022년 478개로 2년 새 2배 넘게 늘었을 정도입니다. 최근 전자담배 액상을 파는 무인 자판기도 등장했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성인재가 성인 남성의 신분증으로 인증을 해봤는데요. 얼굴 인식 등 추가 절차 없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비해 맛과 향이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독 위험과 유해성도 큽니다. 니코틴에 중독이 되고 좀 더 강력한 니코틴을 희망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된다는. 담배 대체제가 아닌 청소년 흡연의 입문용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 관련 부처의 세심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거리 여기저기에 막 널브러진 킥보드들. 그런데 이들도 사실 주차 금지 구역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문제는 이용자 대부분이 이를 잘 모르고 공유 업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수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구청이 이를 다 수거해야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별 손해를 안 봅니다. 견인비, 보관료 이런 것들을 이용자에게 물리는 곳도 있거든요. 이서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킥보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도 차도에도 여기저기 킥보드가 눈에 띕니다. 횡단보도 5발자국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3m 이내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즉시 수거 대상입니다. 역시 버스 정류장 5m 안, 점자블록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 구역도 즉시 견인 지역인데 대부분 이용자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서울시가 나서서 견인한 전동 킥보드만 6만 2천 대나 됩니다. 정작 킥보드를 운영해 돈을 버는 공유업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견인에 소극적입니다. 거리 질서 확립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저희 견인업 보관소에 하루에 수십 대 이상이 견인돼서 보관되고. 일부 업체는 지자체가 수거한 킥보드를 찾을 때 내야 하는 견인비 4만 원과 보관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고지를 안 해줘가지고 벌금을 저희한테 부담하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킥보드를 업체가 즉시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도 폐기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봉쇄하고 뉴욕에서는 브루클린 다리를 점거하고 국무장관의 집 앞에서는 가짜 피를 쏟아내고
가자지구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들입니다. 미국 민주당엔 아랍계가 집토끼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이 큽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위에 출근길에 나선 수백 대의 차량이 제자리에 멈춘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다리 중간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3차선 도로를 막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차량이 견인되지 않도록 자신의 팔을 차량에 묶어놨습니다. 세계를 위해 멈춰라라는 현수막을 든 시위대는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며 약 5시간 동안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We must keep the protest up. These are children that are dying. 시위대는 세계 경제가 대량 학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 장소로 경제 유충지를 선택했고 경찰은 28명을 체포했습니다. Determined protesters had utilized various devices intended to impede law enforcement's ability to remove protesters. Included in these were 55-gallon drums filled with concrete and rebar. 이번 달 초에는 시청과 연방의회, 백악관 등도 시위의 표적이 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자택 앞에서는 시위대가 천막을 치고 밤새 고성을 내질렀고 집으로 들어가는 차를 향해 가짜 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시위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 캠페인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표밭이라고 여겨지는 아랍계가 대선에서 대거 이탈하지는 않을지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사막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걸프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린 건데 두바이에는 1년치 비가 단 12시간 만에 다 쏟아졌다고 하네요.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를 제트스키로 이동하거나 운전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침수된 차량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이내 왕복 10차선이 넘는 도로가 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Road which has turned into a river. 비행기도 물을 가르며 활주로를 달리고 지하철엔 물이 들이닥쳐 출근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Hello boss, salam alaikum. Me today no come job no coming today. Me water too much road. 현지 시간 16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년치 비가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물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2년 전 한국의 기록적인 폭우 때처럼 침수 차량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거나 제트스키로 도로를 달리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으로 알려진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100여 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됐고 학교들은 휴교했습니다. Dubai and the rest of the UAE are normally very dry, so the infrastructure to handle this sort of deluge simply is not there. The dry weather returns on Wednesday. 인근 국가에서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만에서는 18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구조됐고 바레인에서도 곳곳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100일 뒤 파리에서 열리죠. 그런데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보다 먼저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해서 세계의 슈퍼마켓이라 불리는 중국 이웃입니다. 이미 올림픽 특수로 수출이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아직 올림픽은 100일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올여름 파리 올림픽 기간 타오를 성화에 불이 붙습니다. It's something very special for me, and now I think I'm complete like person. 하지만 이미 파리 올림픽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세계의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중국 저장성 이웃입니다. 一个法国客户，他就是通过我的视频找到了我们的店里，然后他说要定制我们的袜子，而且量还是挺大，差不多20多万双吧。 이후에 없으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각국 구매자들을 상대하느라
EU 국제무역시장 상점들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这个就是法国奥运会的那个商标嘛，是不是？然后整个产品都是这样子的。当时觉得我也挺高兴的，因为这个订单数量还可以，有100多万。 EUC 세관에 따르면 올 1, 2월 EUC 스포츠용품 수출액은 17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증가했고 이 중 3분의 1 정도인 5억 4천만 위안어치는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어제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조금 떨어졌지만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며 여행객은 물론 자녀를 유학 보낸 학부모들의 부담은 부쩍 커졌고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며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공항 환전소에선 1달러에 1,45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오른 환율은 미주 여행객은 물론 거주 비용이랑 개인적으로 쓸 용돈까지 합해서 환전을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점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당장에 쓸 급한 돈만 환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길에 오른 직장인에게도 경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하고 있던 것들 못하는 것들도 많고요. 일정 정해진 금액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충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 커뮤니티에도 환율이 너무 올랐다며 걱정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부모들은 미국 물가에 이어 환율까지 오르며 부담이 배로 커졌습니다. 딸은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1, 2년 전과 비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오른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거의 100만 원 정도를 더 보내야 돼서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고환율로 주식시장에선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코스피는 2달 만에 2,6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도 3주 만에 8만 전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은 면담을 하고 한일 공동 구두 개입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역전세난이 진정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줄어들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지난 1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이 1조 4천억 원이 넘어 비상에 걸렸었죠. 지난해 이 역대 최고치를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돈은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가 최근 6억 5천만 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2년 전 최고가보단 낮습니다. 5억이었던 것이 7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은 6억 5천 이상 거래가 되니까 거의 90% 이상 회복돼요.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값이 워낙 크게 올랐던 탓에 재계약 때 집주인이 오히려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일도 빈번합니다. 상승세인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3억 7천만 원 선으로 2년 전보다 16%가량 낮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액도 1분기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사기가 극심했던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론 무려 80%나 급증했습니다.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도 8,800억 원에 달합니다. 허구의 그 기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 보증 사고는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전세 기피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 목 많이 따가우셨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며 공기질이 아주 나빴거든요. 이제는 그만 왔으면 싶지만 황사는 5월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상 항공기에 담긴 김포일대 상공 모습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온통 뿌연 먼지가 가득합니다. 중국 고비 사막 등에서 날아온 황사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고 강원도 영동과 경북, 울산은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먼지가 쌓였고 어린이가 만졌을 놀이기구 손잡이를 닦아보니 물티슈의 색이 변합니다. 이 차는 오전에 먼지를 한번 털었던 차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한번 다시 닦아보니 이렇게 누런 황사먼지가 다시 쌓였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맸습니다. 속에 황사 마스크 하나 이렇게 끼고 겉에 또 이렇게 자외선 차단 마스크 끼고 그러고 나왔어요. 답답하죠. 그래도 미세먼지가 워낙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날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씻고 입었던 옷도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황사가 끝나면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집을 청소합니다. 이 황사는 18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기상청은 황사가 심한 날에는 유아나 고령층은 외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지만 속 안까지 청소하기 힘든 침대를 대신 청소해주고 내 취향과 수면 습관에 따라 나한테 맞는 침대를 말 그대로 설계해주는 등 수면 시장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 직장인 이지연 씨는 바쁜 일상에 침대 청소를 자주 하지 못해 고민이 컸습니다. 하지만 침대를 렌탈하면서 4개월에 한 번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가 흡입력 강한 청소기로 매트리스 속과 틀까지 쑥쑥 빨아들입니다. 표면까지 꼼꼼하게 UV 살균하고 연무소독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청소가 끝나면 이렇게 침대에서 나온 진드기 사체들과 머리카락, 먼지 같은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기 어려운 그런 청소들을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본 침대에 진드기가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이라든지 비염, 기관염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케어를 해드리면서 이처럼 잘 자는데 돈을 쓰는 소비자가 늘면서 수면 산업을 뜻하는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3조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고객이 매트리스와 헤드, 프레임, 다리를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맞춤형 침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다채로운 수요에 대응하자 매출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100여 가지의 침대 조합이 가능하고요. 개인의 취향과 수면 습관에 따라 나만의 침대를 설계할 수 있는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이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숙면 시장을 잡으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고 양측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 앞에서 노조 측 추산 약 2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했다고 비판하며 노조와의 대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망의 파리올림픽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는 국가대표 선수들, 그중에서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있어 화제인데요.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유도 샛별 허미미 선수를 박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에 모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오전 구보를 시작합니다. 파리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각오를 불태우는 선수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국제대회에서 연이은 한판승을 따내며 유도 샛별로 떠오른 2002년생 허미미입니다. 허미미는 중학생 시절 일본에서 총망받는 유망주였지만 가슴에 일장기 대신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항일 경문을 붙이다 옥고를 치른 독립투사 허석의 후손이면서도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타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좀 잘 해야 되는 느낌도 있고 포르투갈 그랑프리 2회 연속 우승을 거둘 정도로 기량도 절정에 달한 허미미는 할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꿈의 무대 올림픽에 도전합니다. 좀 큰 시합이라서 좀 긴장도 되고 좀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금메달을 꼭 타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100일을 앞두고 태극 전사들이 각오를 다진 가운데 한국 유도가 12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허미미의 파리 드라마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중국발 황사로 뒤덮인 서울 도심은 종일 뿌연 모습을 보였고 광화문의 고층 빌딩도 윤곽만 희미할 뿐이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이 황사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경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 그 밖에 강원과 충북, 경북과 광주 전남 지역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중부 서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 낮 동안은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은 25도, 춘천이 2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창원이 24도까지 오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모레부터 차츰 흩어지겠고요. 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줬습니다.